시골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바느질은 제 유일한 재능이었어요. 어머니가 재봉틀을 돌리는 모습을 보며 자란 저는 10살 때부터 이미 동네에서 솜씨를 인정받았죠. 소라야, 내 손은 마법사 손이다라고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제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16세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둘이 남았을 때 재봉틀은 슬픔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친구였어요. 손가락이 아파도 눈이 침침해도 밤새 옷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제가 만든 옷을 입는 게 자랑이라고 했죠. 20살이 되던 해 겨울, 서울에서 온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업가 김진호 씨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시골 처녀인 제가 어떻게 서울 사람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마을 출신 가정부가 제 옷을 보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서울로 시집갔어요. 처음 본 진호 씨는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박영숙 여사의 차가운 눈빛은 지금도 생생해요. 시골에서 온 애가 이것밖에 안 돼. 첫 만남에서부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숨을 쉬었죠. 결혼식 날 진호 씨 친구들은 제 사투리를 듣고 키득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하객들에게 아들이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웃음을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야 라고 다짐했죠. 신혼집은 강남의 아파트였어요. 처음 보는 현대식 가전제품에 당황했지만 금세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일주일에 3번 방문은 고문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밥을 해? 진호가 체하겠네. 옷차림이 너무 촌스러워. 우리 가문 체면 좀 생각해. 매일같이 듣는 잔소리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진호 씨는 제 편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널 위해 하는 말이야. 좀 배우라고. 남편의 말에 더 상처받았죠.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몰래 옷을 디자인했어요. 동네 작은 의상실에 취직해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만은 서울 사람들에게도 뒤지지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일한다는 소식에 발끈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돈 벌러 다닌다고 창피해서 어떻게 친구들 얼굴을 봐. 하지만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인정받을 날을 꿈꾸며 매일을 견뎠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시련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결혼 2년 차 임신 소식에 진호 씨는 기뻐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회사를 물려줄 거라며 신이 났죠.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만큼은 행복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구나 생각했죠. 출산을 앞두고 뱃속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주었습니다. 손주를 잘 낳으면 내 자리도 생기는 거야.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시어머니는 모를 거예요. 민준이 태어났을 때 진호 씨의 회사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소라야, 조금만 참자. 곧 좋아질 거야.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불안했죠. 민준이가 100일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금팔찌를 팔아 아기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어리석게도 이제 나를 인정하는구나 생각했어요. 민준이 3살이 되던 해 여름,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진호 씨는 출장 간다며 여행 가방을 챙겼어요.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 그 말이 마지막이었죠. 다음 날 채권자들이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진호 씨가 빚을 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충격에 쓰러졌어요. 내가 복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망했어. 시어머니의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쫓겨나듯 아파트를 나올 때 짐은 고작 가방 2개였습니다. 민준이를 안고 빗속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죠. 동네 의상실 원장님이 임시로 방을 내주셨어요. 소라 씨, 손재주가 좋으니 여기서 일해. 아이도 데리고 와도 돼. 그 말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낮에는 옷을 수선하고 밤에는 민준이를 재우고 디자인을 그렸어요. 손가락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예쁜 옷을 입고 아빠, 엄마와 함께 왔지만 민준이는 늘 저와 둘이었죠.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이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갔어.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오면 우리가 같이 살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 남편은 부동산 사업가였고 강남에 큰 집을 사주었대요. 민준이를 데려가겠다는 말도 있었어요.
애비 없는 애가 그 총구석에서 뭘 배우겠어. 내가 키워주겠다. 시어머니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키울 거였어요. 월세방으로 이사했을 때 민준이는 그제야 우리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난해. 5살 아이의 질문에 눈물이 났어요.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약속할게.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특히 한국 전통 자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많이 했죠. 의상실 손님 중 한 분이 제 디자인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센스가 있으면서 왜 여기서 일해요? 그 말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이제는 제 길을 가야 할 때였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기로 했죠. 원장님은 반대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좀 더 준비해. 하지만 기다릴 수 없었어요. 민준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홍대 근처 골목에 조그만 공간을 얻었어요. 소라 디자인이라고 간판을 달았죠. 처음에는 수선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제 작품도 전시했어요. 전통 자수를 넣은 현대적인 옷들이었죠.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이런 건 시골 할머니들이나 좋아하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새로운 디자인을 스케치했습니다. 민준이가 자는 모습을 보며 더 열심히 했죠.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게. 그렇게 다짐하며 바늘을 잡았습니다.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어요. 유명 배우 한지연 씨가 제 가게 앞을 지나다 눈에 띈 자수 원피스를 구입했죠. 다음 주에 그 배우가 인기 드라마에서 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주문이 폭주했어요. 소라 디자인의 그 원피스 주세요. 전화가 끊이질 않았죠. 민준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저희는 드디어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자기 방을 갖게 된 날, 아이의 환한 미소를 잊을 수 없어요. 엄마, 우리 이제 부자 됐어. 그 말에 웃음이 나왔죠. 아직 멀었어. 하지만 엄마가 더 열심히 할게. 사업은 점점 확장되었어요. 디자이너 둘을 고용하고 공방도 따로 차렸습니다. 백화점에서 입점 제안이 왔을 때는 정말 꿈만 같았죠. 제 이름을 건 브랜드가 백화점에 들어서다니요. 어릴 때 읍내 시장에서 옷감을 구경하던 촌뜨기 소녀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성공이 찾아올수록 민준이와의 거리는 멀어졌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할 때가 많았죠. 민준이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느 날 귀가가 늦어 민준이 방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사진첩을 보고 있었어요. 이게 아빠야. 진호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아빠야. 민준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왜 우리랑 안 살아? 대답하기 어려웠죠. 아빠는 멀리 가셨어.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거짓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민준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소라 디자인은 국내 유명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패션쇼도 열고 해외 바이어들과도 계약했어요. 사무실을 강남으로 옮기고 직원이 20명으로 늘어났죠.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디자이너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실패한 엄마였어요. 민준이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더 반항적이 되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촌스럽게 말해? 제 사투리를 비웃었죠. 아무리 성공해도 제 뿌리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부끄러워했어요. 친구들에게 엄마를 소개시키지 않았죠. 민준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해 왔습니다. 손자 좀 보고 싶어서. 박영숙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재산을 날렸다고 했죠.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민준이를 위해 동의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준이의 만남은 저에게 큰 상처였어요. 우리 손주 이렇게 훌륭하게 컸네. 할머니가 비싼 거 많이 사줄게. 시어머니의 달라진 태도에 민준이는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주말마다 할머니를 만났어요. 저를 두고 둘만의 시간을 보냈죠. 성공했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잃어가고 있었어요. 민준이의 마음, 그리고 제 자신의 행복까지도요. 민준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어요. 아들은 제게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엄마 사투리 들으면 놀릴 거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웃으며 수락했죠. 알았어. 대신 멀리서 보기만 할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하지 마. 제발. 그래도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졸업식인데요.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요. 학교 담벼락 뒤에 숨어 식장을 바라봤죠. 민준이가 모범상을 받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화환을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던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신호등을 건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질주해 왔어요. 피할 틈도 없이 부딪혔죠. 쓰러지면서도 민준이 어떡하지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얼굴 전체가 붕대로 감겨 있었죠. 많이 다치셨습니다. 특히 얼굴에 심각한 손상이. 의사의 말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병원에 단 한 번 찾아왔어요. 엄마, 대학은 서울대 경영학과 갈 거야.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래. 아들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기색도 없었죠. 마치 의무적으로 온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민준이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성형외과 의사 장태우 선생님을 만났어요. 윤소라 씨, 얼굴을 완전히 재건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수술이 필요해요. 태우 선생님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얼굴을 갖는다면 선생님, 가능한 한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태우 선생님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기존 모습과 비슷하게 복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술은 총 5번 진행되었습니다. 매번 고통스러웠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견뎠어요. 마지막 붕대를 풀던 날, 거울 속 낯선 여자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촌뜨기 윤소라가 아니었어요. 세련된 도시 여성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태우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계획은 이미 세워두었어요. 해외에서 새 출발할 거예요. 유라라는 이름으로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이에게는 사고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알리기로 했어요. 잔인한 결정이었지만 그게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라 디자인은 직원들에게 맡겼어요. 1년간 해외 연수를 다녀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떠난 건 아니었어요. 강남 반대편 작은 오피스텔에서 유라로 살기 시작했죠. 새로운 브랜드 유라 컬렉션을 구상했습니다.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스타일로요. 민준이의 대학 입학식 날 멀리서 지켜봤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신입생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였죠. 보고 싶었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요. 이제 윤소라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밤마다 민준이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강인한 유라로 살았어요. 그렇게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진실을 밝힐 날이 오겠지만 그 전에 유라로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촌뜨기가 아니라는 것을,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유라 컬렉션 론칭 쇼는 패션계를 뒤흔들었어요. 신의 디자이너의 등장, 한국 패션의 새 시대, 언론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전통 자수와 현대적 디자인의 결합은 신선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소라 디자인에서 이미 해오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유라라는 이름과 새 얼굴이 붙자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5년이 흘렀어요. 유라 컬렉션은 국내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백화점 VIP 고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해외 진출도 성공적이었어요. 파리, 밀라노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는 패션계의 여왕이라 불렸어요. 어느 날 비서가 말했습니다. 패션 미디어 스타일 투데이에서 인봤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이었죠. 수락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장난스러웠습니다. 인터뷰어가 민준이라니요. 대학 졸업 후 패션 미디어에서 일하고 있었나 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5년 만에 아들을 마주하게 될 줄이야. 인터뷰 당일 민준이는 세련된 슈트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훤칠하게 자란 아들의 모습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유라로서 감정을 숨겼습니다. 유라 디자이너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더 낮아져 있었어요. 어른이 다 되어 있었죠. 저도 반가워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바꿔 말했어요. 아들이 알아차릴까 두려웠거든요.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준이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유라 씨의 디자인은 소라 디자인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영감을 받은 건가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디자이너는 서로에게 영향을 받죠. 소라 씨의 작품은 저도 존경합니다. 인터뷰 막바지, 민준이가 사적인 질문을 했어요. 유라 씨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한다니요. 없어요. 일에만 집중했거든요. 억지 미소를 지었죠. 민준이의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저도 그래요. 사실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군요. 진호 씨나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나 봐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겨우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민준이는 명함을 건넸어요. 다음에 또 뵙고 싶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디자이너세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며 민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 따스함이 그리웠습니다. 며칠 후 패션계의 전설을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민준이가 제안해왔어요. 유라님과 함께 국내 패션 역사를 재조명하고 싶습니다. 특히 소라 디자인의 창시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해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찾고 있었어요. 왜 하필 소라 디자인인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이의 대답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사실 소라 디자이너가 제 어머니거든요. 어머니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로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고 싶어요.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들이 저를 찾고 있다니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좋아요. 함께하죠. 대답하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제 아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소식도 들을 수 있었어요. 민준이는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재혼한 남편도 사업 실패 후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많이 외로워하세요. 자주 찾아뵙지만 늘 엄마 이야기만 하셔서 힘들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제대로 된 결심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만나볼 거예요. 복수심은 사라졌어요. 이제는 모두가 상처받은 사람들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 역시 완벽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주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민준이와 소라 디자인 본사를 방문했어요. 10년 전 제가 일하던 사무실은 더 커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낯선 얼굴이었죠. 윤소라 디자이너의 사진이나 유품이 있을까요? 민준이가 물었고, 오래된 직원 한 명이 창고에서 앨범을 가져왔어요. 민준이가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유라님, 어머니를 알고 계셨나요? 목이 메었어요. 아니요,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거짓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거예요. 때가 오면요. 다큐멘터리 촬영 중에 민준이가 제안했어요.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도 인터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와 같이 살았으니까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박영숙을 만나야 한다니요. 과거의 모욕적인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강북의 조용한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노인들이 TV를 보거나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준이가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도 모셔왔어요. 박영숙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강인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한없이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에 흰 머리, 그리고 휠체어. 10년의 세월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구세요? 박영숙이 흐릿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패션 디자이너 유라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죠. 민준이가 설명했어요. 할머니, 제가 말했던 그 유명한 디자이너예요. 엄마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어서요. 박영숙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라, 우리 며느리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점점 울음이 커졌죠. 민준이가 당황하며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차갑고 냉정하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무 못됐어. 박영숙이 흐느꼈어요. 소라를 너무 괴롭혔어. 촌뜨기라고, 복이 없다고. 다 내 잘못이야. 그녀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이도 놀란 듯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괴롭혔어요.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내 엄마를 원망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 진호가 사업 실패한 건 도박 때문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인터뷰는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박영숙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호가 떠난 후 그녀는 부자 사업가와 재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도 사업에 실패했대요. 모든 재산을 날리고 충격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후 박영숙은 혼자 남겨졌고 건강도 나빠져 요양원에 들어오게 됐다고 했어요.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어. 박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소라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거야. 그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민준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밝히고 싶었어요. 저예요. 시어머니. 윤소라예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소라 씨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박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죽었다는 증거는 없어. 사고 후 병원에서 사라졌다고 하더라고. 민준이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그냥 말끝을 흐렸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저를 죽은 줄 안 게 아니라 행방불명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에요. 엄마와 할머니 사이가 안 좋았던 줄 몰랐어요. 난 항상 말을 멈추더니 창밖을 바라봤죠. 내가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사투리 쓴다고 창피해하고 친구들에게 소개하지 않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요. 아들의 고백에 눈물이 났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죠. 모두가 실수예요. 중요한 건 깨닫는 거니까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조금씩 진실에 다가갈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민준이의 마음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작업은 계속되었어요. 민준이는 소라 디자인의 초기 작품들을 찾아다녔고 저는 유라로서 전문가 조언을 해주었죠. 아들이 어머니의 작품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소라 디자인의 성공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는 민준이의 눈빛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죠. 어느 날 민준이가 말했어요. 유라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사라진 시점이랑 유라님이 등장한 시점이 거의 비슷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걸 숨기려 고개를 돌렸어요. 우연의 일치겠죠. 하지만 민준이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디자인 노트와 유라님의 초기 작품이 너무 닮았어요. 심지어 자수 패턴까지 날카롭게 저를 쳐다봤죠. 혹시 어머니를 아셨던 건 아닌가요? 거짓말이 힘들어졌어요. 당신 어머니를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작품은 연구했죠. 이 정도 고백은 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더 추궁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다시 요양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민준이의 카메라 감독만 동행했고 저는 박영숙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죠.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쇠약해 보였습니다. 유라 씨, 또 와줬군요.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촬영이 시작되고 박영숙은 과거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소라는 시골에서 온 아이였어요. 처음엔 그 애가 우리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의 고백이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소라는 정말 대단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사업도 일궜어요.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 아이의 진짜 가치를. 촬영이 끝나고 카메라 감독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박영숙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유라 씨,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영숙은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소라를 정말 못 만나봤나요? 살아있다면 제발 찾아주세요. 사과하고 싶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갑자기 쓰러졌어요. 박영숙 씨, 재빨리 응급벨을 눌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의사도 호출됐어요.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 보였죠. 심장 발작입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해요. 의학 지식이 없었지만 응급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죠.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진정하세요. 오래된 습관처럼 제가 늘 쓰던 말투와 사투리가 튀어나왔어요. 걱정 마이소. 도착하면 내가 다 챙길게. 박영숙의 흐릿한 눈이 갑자기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라, 내가 맞구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발각된 거예요.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뒤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카메라 감독을 데리러 갔다가 돌아온 모양이었죠. 민준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엄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민준아, 엄마야. 오랫동안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민준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박영숙은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민준이와 저는 병원 복도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왜 그랬어요? 민준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죠. 왜 죽은 척했어요? 나를 버린 거예요. 모든 이야기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아픈 진실, 숨겨온 감정, 그리고 제 선택의 이유까지요. 버린 게 아니야. 민준아, 내가 행복하길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엄마를 원했으니까. 챕터 8 용서와 화해, 새로운 가족의 시작. 밤새 병원 대기실에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사고 후 새 얼굴을 갖게 된 것, 민준이가 저를 부끄러워하던 일, 시어머니와의 갈등까지요.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난 정말 이기적이었네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도 안 했어요. 새벽녘 의사가 나와 박영숙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전했어요. 병실에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자 약하게 손을 들어 올렸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옆에 앉았고 저도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박영숙이 마스크를 잠시 내리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교만했어. 소라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지 못했어. 손을 잡아드렸어요. 저도 용서해 주세요. 진실을 숨겨서요. 시어머니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민준이가 우리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았어요. 우린 이미 가족이에요.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하면 돼요. 그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죠. 10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영숙은 일주일 후 퇴원했어요.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요. 시어머니와 민준이에게 제안했죠.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 세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어색했지만 매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때가 왔어요. 유라가 윤소라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패션쇼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윤소라입니다. 5년 전 사고로 얼굴이 바뀐 후 유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기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촌뜨기 디자이너에서 패션 아이콘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뉴스는 순식간에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두 개의 인생을 산 디자이너, 불굴의 의지로 재기한 패션계의 전설 등 헤드라인이 넘쳐났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재결합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의 두 얼굴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어요. 그 작품으로 신인 감독상을 받았죠. 시상식에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어머니께 바칩니다. 두 번의 인생을 살며 결코 포기하지 않은 가장 강인한 여성이십니다. 박영숙은 건강이 많이 회복됐어요. 이제는 휠체어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죠. 함께 요리하고 정원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라야, 내 딸이 되고 싶어.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그 말에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저도 진짜 딸이 되고 싶었어요. 브랜드도 통합했어요. 소라와 유라라는 새 이름으로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브랜드로 재탄생했죠. 민준이도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소라와 유라 브랜드 10주년 기념 패션쇼 날 무대에 세 사람이 함께 섰습니다. 박영숙, 민준, 그리고 저. 제 인생의 가장 값진 작품은 옷이 아니라 이 가족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어요. 시골 소녀 윤소라는 두 번의 인생을 살았고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촌뜨기도 패션 여왕도 아닌 그저 가족을 사랑하는 한 여자로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요. 소라야, 내 손은 마법사 손이다.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 것 같아요. 옷을 만드는 손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손이었던 거죠.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고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